여보세요, 아빠 나예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날 죽이려 했어요. 이태성은 새벽 5시가 되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50년 가까이 해운업에 몸담으며 습관처럼 익힌 일은 기상은 이제 퇴임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유난히 달랐습니다. 부산 해운대 고지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 욕실. 거울 앞에서 그는 지난 9개월 동안 깊어진 눈과 주름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하야, 아빤 아직도 내가 나를 부르던 목소리를 잊지 못했단다. 이태성은 속으로 중얼이며 면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뭔가 무너져 내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권하는 주치의의 조언을 거절한 건 수차례였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을 앞에 두고 인공적인 잠에 기대는 일이 자신에겐 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6시 그의 전속 기사인 박운철이 도착했고 차는 조용히 민간 병원이 위치한 남천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바닷빛이 오늘따라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매일 같았지만 마음은 결코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특실 병동 끝자락 905호. 딸 이주하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 3개월 후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은 지는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이태성에게 딸은 단 한순간도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하야, 아빤 또 왔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감쌌습니다. 창백한 손등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때 연구소에서 뇌파 모니터를 조작하던 그 빠른 손이 지금은 생명유지장치 옆에서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렴. 내가 좋아하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야. 이태성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하얀 커튼을 흔들었고 햇살이 민서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태성의 눈가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9개월 전 사고 이틀 전 이주하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조만간 중요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꼭 얼굴 보고요.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늘 단호하고 이성적이던 딸답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내 전부야. 아빠가 살아온 이유고 이제 남은 것도 결국 너 하나야. 그 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대화는 오지 못했습니다. 이태성은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다정히 넘겨주는 손길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애틋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한 수트 차림의 사위 정도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매일처럼 신선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나른한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계셨다지요. 좀 쉬셔야죠, 아버님. 그의 말투는 언제나 다정했고 간호사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동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꽃을 바꾸고 민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고 단 그 손을 잡는 시간은 정확히 10초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태성은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저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딸을 위한 마음이 맞긴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도현아, 회사는 괜찮니? 민서가 깨어나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있겠지. 도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매일 민서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태성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어딘가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불현듯 시작된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은 평소처럼 병원 근처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습관처럼 잠들기 전 병원 앱으로 딸의 바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무의식 중에도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새벽 3시 반,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기척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번호 없음이라는 낯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이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빠. 나예요. 주하예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이태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그토록 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숨소리는 가팔랐습니다. 나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도현 오빠한텐. 절대. 이태성은 숨을 멈춘 채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주하의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직후 전화기 너머에서 철컥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수화기를 빼앗은 듯한 느낌, 그리고 통화는 거칠게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이태성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는 이주하의 목소리였습니다.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딸의 목소리를 들어온 그에게 그건 절대 틀릴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병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민서의 눈은 감겨 있었고 기계음은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딸의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진단이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회장님. 이태성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가슴은 답답했고 어딘가 공기가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 검은 서류 가방을 든 남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보안팀 최동규입니다. 이태성은 순간 놀라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팀장은 9개월 전 주화 사고 이후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지사로 발령났다고 들었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왜 여기 있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사고 당시 사모님께서 저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셨던 기록도요. 이태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정원 한쪽 벤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동규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9개월 전 사고 당일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호텔 VIP 구역 보안 시스템에 이상한 점이 있다며 CCTV가 주기적으로 꺼졌다고요. 이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인의 목소리. 최동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 차가 이상해. 브레이크가. 조향 장치도. 그 다음 들려온 건 짧은 비명과 충돌음, 그리고 끊긴 신호였습니다. 이태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들었던 어떤 의사의 말보다 더 선명한 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통화 녹음 파일. 지금 가지고 있나? 최동규는 말없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태성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분노와 슬픔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려 했다는 이 엄청난 진실을 이제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태성은 정원 벤치에 가만히 앉아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에 익은 그 말투, 호흡, 그리고 끝내 들려온 짧은 비명.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아직 살아있나? 희미하지만 분명히 녹음된 그 말은 이태성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컥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최동규는 조심스레 가방 안에서 또 하나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호텔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VIP 구역은 일부 시스템만 백업되기 때문에 고장으로 위장된 공간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태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딸 이주하가 타고 나가는 흰색 세단 차량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르는 검은 SUV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누구 차지? 최동규는 조용히 말했다. 정도현 상무의 차량입니다. 이어 재생된 다른 각도의 교통국 영상에서는 사고 직후 검은 SUV에서 내려 민서의 차량으로 다가가는 남자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는 차량 안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춰섰고 이내 손을 뻗어 대시보드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이태성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위가 지금 딸을 죽이려 한 증거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유승재가 그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민서의 손을 잡았다는 것. 매일 아침 신선한 꽃다발을 들고 병실을 찾았다는 것. 그 모든 모습이 떠오르며 이태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9개월 동안 그 자가 얼마나 태연하게 거짓을 연기했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민서를 제거하려 한다고요. 최동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몰래 병실 복도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은 간호사와 담당 주치의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 정도현 상무는 의료용 가방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고 정확히 10분 후에 나왔습니다. 병실 내부의 기록에 따르면 그날 민서의 상태는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습니다. 이태성은 말없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 괴물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러나 최동규는 조용히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경찰에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 자는 경찰청 고위 간부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 녹음 파일이 증거 채택에서 제외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확한 증거, 결정적 자백이 없으면 다시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그냥 이렇게 두고 또 누가 희생되길 기다리란 말인가? 이태성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최동규는 더욱 조심스레 그리고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민서 사모님이 이미 깨어났습니다. 그 말에 이태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한 달 전 사모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도현 상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속이고 식물인간인 척 연기 중이십니다. 그녀는 밤중에 몰래 연습하며 몸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문 앞에서 그는 심호흡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순간 침대 위에 딸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 순간 이태성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목소리, 너무나 그리웠던 얼굴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시작해야 해요. 병실 문이 닫히고 커튼이 완전히 쳐지자 이태성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손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은 이주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도, 의사도.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하고 생생했습니다. 처음엔 팔 하나 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척하지 않으면 또다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태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쳤을지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승재 오빠는 사고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날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엔 주사기였고 2번째는 가짜 의사였어요. 내가 그날 죽은 척하지 않았다면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만 한다는, 이겨내야만 한다는 결심의 물기였습니다. 이태성은 딸의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이 모든 걸 말하겠다. 안 돼요, 아빠. 그 사람은 경찰과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자백을 받아야 해요. 증거보다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을요. 최동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우린 회장님의 은퇴 발표를 미끼로 삼을 겁니다. 유 원장과 회사 주식 양도 계약서도 모두 준비해 뒀습니다. 유 부사장은 권력에 약하니까 분명 미끼를 물 겁니다. 이태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민서가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아빠. 다시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선 싸워야 해요. 침묵하면 또 당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이태성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대신 단 한 가지. 아빠가 앞장서겠다. 넌 절대 다시 위험해지면 안 돼. 계획은 그날 밤부터 치밀하게 시작됐습니다. 첫 단계는 의료 상태 급악 보고서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내 협조적인 간호사들과 함께 민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자료를 비공식 경로로 유승재에게 흘리게 했습니다. 2번째는 은퇴 발표. 이태성이 대외적으로 기자회견을 잡고 다음 주 이사회에서 후계자 결정이 있을 것이라 알렸습니다. 3번째는 회장실 내에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 설치. 최동규는 과거 보안 팀장이던 경험을 살려 완벽한 위치에 장치를 숨겼습니다. 이태성은 마침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짜 유 원장. 그룹의 모든 권한을 유승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3사람은 순식간에 원래의 병실 분위기로 되돌아갔습니다. 간호사 1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사님. 내일 VIP 구역 보안 시스템 점검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 조정 가능하십니다. 좋아. 11시로 조정해줘요. 이태성은 눈빛을 나눈 뒤 병실 문이 다시 닫히자마자 말했다. 자,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지켜줄 거야. 널 절대 다시 혼자 두지 않겠다.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살아있다는 강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태성은 전속 차량에 올라타며 운전석의 박운철 기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야. 회사에 가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 차는 곧장 부산 남구의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9개월 만에 오르는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안, 이태성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딸을 위해 웃어야 할 때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승재의 본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임원실 앞 갑작스러운 회장 출근 소식에 임직원들은 일제히 인사를 하며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소식 들으셨습니다. 민서 이사님 상태가. 이태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유승재가 사무실에서 나와 급히 다가왔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일이십니까? 미리 말씀 주셨으면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태성은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무실로 들어가세. 자네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회장실 문이 닫히고 내부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아래에 설치된 초소형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을 시작했고 구석에 숨은 카메라는 유승재의 표정 하나하나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성은 천천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짜 유원장이네. 그룹의 지분과 경영권을 자네에게 넘기는 내용이지. 민서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더 이상 회사를 끌고 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유승재는 눈을 깜빡이며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혼란과 흥분, 그리고 조심스러운 탐욕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이거 정말 저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십니까?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네. 다음 주 이사회에서 발표할 거야. 다만 지금 미리 자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네. 자네가 민서 옆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면 늘 고마웠거든. 그 순간 이승재는 눈을 내리깔며 웃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겸손한 듯했지만 이태성의 눈엔 그 미세한 승리의 광기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제가 이 회사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서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말에 이태성의 눈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깨어날 때까지 그건 본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좋아. 그럼 이 서류들 한번 검토해 보게. 수정할 게 있다면 말해주게나. 유승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봉투 속에는 양도 계약서, 경영권 위임장, 그리고 가짜 유산 증여, 문서가 정갈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교하게 조작된 서류였습니다. 그날 오후 이태성은 사무실을 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민서는 이미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최동규와 함께 회장실 영상 파일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잘 됐어요. 그리고 유승재는 분명히 이제 내 차례라는 말도 했어요. 민서는 노트북을 돌려주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단계로 가야 해요. 그는 오늘 밤이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동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 경비팀으로부터 들어온 보고였습니다. 사모님 병실 쪽 복도에 낯선 의사 복장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안 태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이태성은
그대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막아. 당장 막아야 해. 최동규는 병실문을 잠그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태성은 민서의 손을 다시 꼭 쥐었습니다. 괜찮다, 민서야. 절대 또 당하게 두지 않겠다. 병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은 복수와 진실을 향한 결기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정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VIP 병동의 조명이 하나둘 꺼져가며 복도는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병실 905호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태성은 병상 옆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엔 최동규가 조용히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오늘 촬영된 회장실 내부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입니다. 유승재는 경계심 없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다음 이사회 발표만 남았습니다. 민서는 침착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병실 쪽으로 또 무슨 시도는 없었나요? 최동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가짜 신분증을 지닌 사람이 병원 내 간호 스테이션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미 제 부하들이 제지했고 신분증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거야. 증거가 확실해질수록 조급해지고 있어요. 이태성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장을 살아가는 전사처럼 냉철함과 결기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동규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확보된 자료들이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이건 유승재가 횡령한 자산의 흐름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4개, 그중 2곳은 해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됐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네요. 이태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위, 회사의 미래라고 여겼던 인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품었던 자가 이런 잔혹한 음모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내가 유승재를 회장실로 부르겠네. 거기서 마지막 자백을 끌어내도록 하겠네. 최동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음성과 영상 모두 실시간으로 경찰 서버에 전송됩니다. 회장님은 초소형 마이크와 GPS 장치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몰리면 뭘 할지 몰라요. 정말로 목숨 걸 수도 있어요. 이태성은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너 하나야.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밤 민서는 혼자 휠체어를 끌고 병실 한가운데까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승재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이태성의 환한 미소.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사진을 조용히 내려 벽장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내 인생이니까. 한편 그 시각 이순재는 자신의 아파트 서재에서 한참 동안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최동규가 병원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태성이 유산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상황에 예민한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모두 계획된 거라면 그는 무심코 회장실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검색했지만 특수 장치에 의해 은폐된 녹음기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야. 민서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동규는 해외로 도망갔던 놈이야. 회장님은 나를 믿고 있지. 하지만 그 불안은 새벽 5시 민서 병실 복도 CCTV의 한 장면으로 증폭되었습니다. 한 간호사의 휴대폰을 몰래 빌린 병원 경비원이 민서가 깨어나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경비는 즉시 유승재에게 알렸습니다. 부사장님, 믿기 어렵겠지만 사모님이 깨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최동규와 함께 병실에서. 그 순간 유승재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의 눈은 광기 어린 결의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모든 걸 지워야 해. 그의 손이 서랍 안에 총을 감싸쥐는 순간 누군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대한그룹 본사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직접 이사회를 주재하며 자신의 은퇴와 후계자 선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모든 이사의 시선이 유승재에게 쏠렸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서가 깨어날 때까지 회사를 책임감 있게 이끌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표정엔 여유가 섞여 있었지만 이태성은 속으로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연기가 얼마나 오래 준비된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직후 이태성은 유승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유승재의 발걸음은 단호했고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긴장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장인어른 부르셨습니까? 그래, 잠시 이야기를 좀 하지. 이태성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상 아래 숨겨진 초소형 녹음 장치가 천천히 작동을 시작했고 구석 벽시계 옆엔 CCTV 렌즈가 빛을 삼키듯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어젯밤 상태가 좀 이상했네. 의사가 회복 가능성 있다고 하더군. 그 말에 유승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거 다행이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순간 이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혹시 민서의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 유승재는 한 박자 늦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저는 그날 호텔에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었지. 차량은 고급 세단이었고. 그리고 VIP CCTV는 그 시간에만 꺼졌어. 그 말에 유승재의 손이 책상 위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입니다. 제가 관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태성은 서랍에서 하나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엔 유승재가 조작한 자금 흐름과 페이퍼 컴퍼니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민서 몰래 횡령한 회사 자금의 목록이지. 유승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태성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민서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네. 병원 CCTV에 남아있더군. 주사기 들고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말이지. 그 순간 유승재는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역시 그 모든 게 다 연기였군요. 그는 정장을 살짝 젖히며 안쪽에서 검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이태성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이미 경찰의 실시간으로 이 영상과 대화를 송출하고 있지. 뭐라고?
너는 방금 민서를 죽이려 했다는 걸 자백했어. 그리고 이 대화 전부가 녹음 중이지. 유승재의 눈에 광기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책상 너머로 뛰어들어 이태성을 인질 삼아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나갈 거야. 민서한테 갈 거니까 막지 마. 이태성은 겁먹은 기색 없이 조용히 말했다. 이미 경찰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 포위된 거야, 유승재.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특공대 복장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유승재는 허둥지며 총을 흔들었고 급하게 이태성을 끌고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민서 병실 복도 CCTV를 지켜보던 최동규가 서둘러 부하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VIP 병동복도에 총소리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고 문 앞에서 민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승재가 들이닥쳐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민서, 어디 있어? 그 순간 민서는 휠체어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승재 오빠. 유승재는 충격으로 멈칫했고 그 순간 침대 뒤편에서 튀어나온 경찰이 유승재를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유승재는 몸부림쳤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난 이대로 안 끝나. 넌 날 이길 수 없어, 민서.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내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끝났어요, 오빠. 당신은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유승재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병원 정원에는 따스한 햇살이 고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매화꽃 잎이 흩날리는 그 한가운데 이주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차디찬 병실의 공기가 아닌 살아있는 세상의 공기. 햇살이 눈꺼풀 위로 내려앉자 그녀의 얼굴에 작고도 단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이태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딸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오늘은 재활 일정은 어땠니? 주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 회복 속도면 곧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다고요. 이태성은 감격에 찬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지켜낸 딸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 들으셨어요? 주하는 작은 종이 신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일면엔 대한그룹 유승재 전 부사장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회사 내 공범들의 실명과 병원 내부 의료진의 대한 수사 결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었던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태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주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무릎은 아직 떨렸지만 그녀의 똑바른 자세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원길 끝 병원 출구 앞에서 최동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주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주하는 그에게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린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태성과 주하는 천천히 병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팔을 살짝 붙들었고 그녀는 그 손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들은 9개월간의 어둠을 지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닷바람이 이마를 스쳤고 저 멀리 5, 6도의 능선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제가 지킬게요. 우리 회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이태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니까. 누구보다 강한 아이니까. 그날 오후 이주하는 대한그룹 신임 이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회의실 안 그녀의 발표는 담백하고 단호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직원과 주주 그리고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고 회장실 복도 끝에서 이태성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내 딸. 그날 밤 부산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슬픔도 잠잠해진 듯 했습니다. 이태성과 주아는 함께 바닷가 산책을 나섰고 모래 위에 나란히 찍힌 발자국은 어둠이 걷히는 새벽까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과 아버지, 무너진 믿음 속에서 다시 손을 맞잡은 그들의 걸음은 이 세상 어떤 성공보다 값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